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그런 일자리 같은 거 다 미국으로 몰아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민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그럼 임금이 특히 막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은 물가가-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그럼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내린다고 했지만 속도도 많이 늦출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많이 못 내릴 거잖아요. 지금이 4.5에서 4.75면 그럼 예를 들어 12월에 한번 내린다고 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12월 그 다음에 내년 3월 내년 6월에 인하하고 끝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도 뭐 경쟁도 할 텐데 유럽도 네. 그렇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산 제품을 많이 사주는 국가 네. 나라들은 또 찍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중국 쪽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뭐 지금 요즘 폭스바겐 막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데가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중국과 경쟁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든지 중국하고 경합을 하는 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네. 중국을 포위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격차를 조금은 더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네. 그런 걸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그 뭐 저도 기술적인 부분들 그 산업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산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사이즈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등치가 크면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네. 왜냐면 이제 여러 개를 생산하니까 그럼 설비 투자를 크게 할 수 있지 단가도 않습니까? 내려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 얘기로는 거의 반값에 들어온대요. 네. 그럼 어떻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광 관련된 그런 산업 있잖아요. 네. 미국, 유럽부터 시작해서 초토화된 거죠. 중국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견제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참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내수시장 사이즈가 네.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는 사실은 되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가지고 싸게 팔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작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가 탄탄하다는 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외풍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작고 수출 성장 의존도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가 이거 우리 지금 부행남님께서도 네. 이게 지금 유튜브 하시면은 사실 미국 얘기 맨날 중국 얘기 네. 우리나라 얘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나라들 얘기를 되게 사실 많이 거기에도 하잖아요.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어쩔 수가 네. 없죠. 거기가 움직이면 우리는 뭐 큰일 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의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하나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네. 서학개미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성장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그 과실도 우리나라도 다시 가져올 수 많으니까.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기존에 비해서는 달라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어찌됐든 간에 내수도 우리가 네. 작다 보니까 미국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그럼 들어와서 만들어 예.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래나 저래나 기업이 뭐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져도 이게 내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네, 미국에서 과실이 좀 만들어지는 떨어지기가. 건데, 근데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봐요. 물론 모든 딜을 할 때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네. 걸 보면은 일단 극단적인 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하고 1차 무역 협상을 할 때 그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한테 뭐라고 했냐면 50%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관세. 근데 사실 50%까지는 안 때렸고요. 20%까지 관세 때린 다음에 미국 물건을 2천억 달러어치 사주는 걸로 무역 합의를 하고 끝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수단을 쓸 때 이 레버리지를 쓸 때는요. 극딜을 넣죠. 극딜을 넣어가지고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고 오케이 그럼 깎아줄게. 이제 우리도 이제 네, 물건 팔 그렇게 때 하죠. 세게 질러놓고 네. 조금씩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뭐 부동산도 그런 딜들도 네, 사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형태의 거래 명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던지는 게 전부 다 액면 그대로 다시 현실화된다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방국한테도 무조건 관세 20%야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만큼보다도 무언가 우리한테 받는 걸로 해서 중간에 이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그런 일자리 같은 거 다 미국으로 몰아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민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그럼 임금이 특히 막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은 물가가-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또 관세 부과보다도요. 네. 제 생각에는 관세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결국에는 소비가 너무 세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가는요. 절대 물가보다도 전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걸 봐요. 관세는 그럼 이번에 때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10%딱 때리면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물가가 10% 올라가겠죠. 만약에 관세 액면 그대로 때려졌으면 네. 그럼 그 다음에는 10% 올랐고 그 다음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럼 또 관세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물론 또 때리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방국 관세 뭐 10% 때리는 걸로 끝났다. 그럼 관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분석가들은 이제 만약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관세 부과 효과인데요. 네. 여기서 추가로 더 때리지 않는 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그 효과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죠. 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게 더 추가로 더 때리지 않는 한은 그러겠죠. 한 번은 딱 맞겠지만. 임금이라는 건요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해마다 4% 5%씩 오르면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밑바닥을 탄탄히 받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안 만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전략 비축유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그걸 다 쏟아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올라버린 유가를 밑으로 찍어 내렸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갖다 바닥으로 찍어 누른 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전략 비축유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채워야 돼요. 그거 다 채운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채워야죠 이거. 근데 이제 그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못 채우죠. 네.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우겠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도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시는 게 다 그거잖아요. 이 그 국유지에서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기름값이 다시 올라올 거야. 만약에 우리가 원유 재벌들 입장이면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낮아지는 건 또 별로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사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막 감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유가가 무조건 빠질 거야라고 예상하는 게 저는 조금은 좀 우리가 경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라는 공급과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쪽 에너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보면은 많은 분들이 틀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사이드를 되게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사나 원유에 대한.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덜 사드리겠네. 근데 생산 사이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 비축유 쏟아내 가지고 경기 침체 없이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를 잡아내는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을 엄청 늘렸어요. 네. 기록적으로 이민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임금 상승, 일자리가 늘어나도 결국에는 사람의 공급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네.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훅 가라앉았던 거죠. 네. 대신에 그게 명함이 있는 거죠. 너무 이민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불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막 실직도 되고 막 임금도 안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해리스가 안 됐다고 분석하는 사람 중에 그 이민 정책이 되게 크다라고 뼈 아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분석 중에 하나고요. 막 그런 걸 안 했다면 물가가 더 튀었지 않았을까. 경기 침체를 만들었었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22년도에는 금리가 막 높아졌을 때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겠냐. 네. 그때 이제 마일드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아마 했을 텐데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꽤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 결국엔 은행들의 자본이 되게 풍부하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 경기 침체를 겪어봤던 경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방어막들이 있어서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게 아니라서 그런 큰 아주 심각한 위기보다는 네. 마일드한 수준의 맞아요. 경기 침체가 네.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하셨어요. 네. 근데 아예 안 왔잖아요. 노랜딩 예,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노랜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소프트 랜딩으로 싹 끝난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틀려나간 이유는 이제 대부분 다 수요가 급전직할 것이다. 금리를 높여놨으니까 이렇게 예측하면은 경기 침체를 보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요는 하락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은 안 건드리니까 덜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수요 사이드가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알아서 물가를 갖다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이 수요 사이드를 갖다 위축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이민을 제한해 버리면 그럴 확률이 높죠. 지금 뭐 제1호 행정명령 하겠다고 하니까. 추방도 있잖아요. 네, 지금 추방을 일단 첫 해서 번째는 추방부터 시작하잖아요.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줄인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장벽 세운다는데 그래서 이민 제한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제일 팩트가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멕시코 패스와 보시면 돼요. 멕시코 패스와는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패스와 가치가 엄청 올랐어요. 원화보다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우회 수출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직수출을 하는데 관세 때리니까 우회해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우회에서 들어오는 거에 지금 장벽 세우잖아요. 그러면 멕시코에 세운 공장들의 수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멕시코에 공장 세울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멕시코로는 이제 자본 유입이 줄어든다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본국으로 송금을 넣어요. 네. 대규모로 이민을 추방하면 그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하면 그러면 멕시코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죠. 달러 값이 뛰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민 제한이 거기서 만약 세게 들어오게 되면 관세보다도 오히려 임금 상승의 요인이 되면서 이게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이제 그건 사실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 미국 한 곳으로 너무 성장을 많이 몰아넣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은 조금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이제 물가가 다시 또 튈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들릴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물 건너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국채가 막 다시 막 튀고 막 이런 일들이 네, 보여졌었는데 그러면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우선은 지금 추정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또 다시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여지가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뛰는 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뛰는 요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장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거나 두 개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성장에 대한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물가에 대한 요인도 같이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물가 요인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요. 네.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네.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릴 때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릴 거고 긴축을 더 세게 내릴 때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덜 내릴 거다. 이제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때 내년에 3%까지 내린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내년에 3.4까지 내릴 거야. 이렇게 이제 둘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2.9를 보고 있었고 이제 저 연준은 3.4를 보고 있었어요. 0.5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2.9보다는 3.4가 맞을 것 같아. 시장의 기대보다는 적게 하니까. 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시장이 2.9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3.9를 보고 있어요. 아, 시장이 3.9. 연준보다 높아요. 네네. 연준이 3.4인데. 네. 근데 그러면은 연준보다 시장이 더 보수적이 됐네? 그게 아니라 연준은 3, 6, 9, 12월에 한 번씩 점도표로 그걸 찍어요. 그래서 찍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랬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지금 그 레벨보다 위에 찍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4.4 정도. 그렇죠. 이렇게. 4.1 뭐 네.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연준이 이제 처음에 말할 때 뒤에 디테일보다는 앞에 판 깔고 가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22년도에는 성장은 양호하지만 물가의 상방 위험이 되게 큽니다 이랬어요. 성장의 하방 위험은 약하지만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아서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3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물가가 좀 잡혀가니까 네, 네. 물가의 상승 위험은 좀 둔화가 됐고 성장의 하방 위험이 조금씩 커져서 둘이 밸런스가 됐어요라고 얘기해요. 밸런스도 됐다고.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는 걸로 2분이에요. 뭔지 이런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금리 인상이 멈춘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가의 상방 위험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이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너무 커졌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들어가야 얘기를 된다. 했거든요. 그 딱 3달 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의 상방 위험은 좀 다시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성장의 하방 위험은 많이 닫힌 것 같다고. 그래서 네.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지난번 며칠 전에 했었던 네. 그 인터뷰의 워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도표 바꾸겠다. 결국엔 그러면 이제 12월에 찍을 점도표는요. 적어도 지금 시장이 3.9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4.1 이렇게 찍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내린다고 했지만 속도도 많이 늦출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많이 못 내릴 거잖아요. 지금이 4.5에서 4.75면 그럼 예를 들어 12월에 한번 내린다고 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12월 그다음에 내년 3월 내년 6월에 인하하고 끝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번에 네. 내년 말까지 그 정도로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3번 인하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6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는 3%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었던 시장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2.9를 보고 있는데 지금 3.9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채권 시장이 되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라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미국의 2년 국채 금리예요. 네.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지금 4.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잠깐 보세요.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우리 예상이 그 연준 기준금리가 하루짜리거든요. 그거보다 0.1, 0.2 정도 높으면은 2년 금리면 돼요. 그럼 2년 금리가 4.3이라는 얘기는 그럼 지금 4.12 정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보고 내려도 있다. 네. 많이 못 내린다는 거 시장이 조금씩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어디 세미나나 이렇게 저 방송 불러주실 때 가장 많이 요청해 주신 게 트럼프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트럼프는 잘 모르고 연준 얘기를 그럼 그럼 굳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CPI 요번에 소비자 네. 물가지수 이렇게 썰렁하게 지나간 건 처음 오랜만에 본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도 관심 없으시던데요. 이제 물가 뭐 잡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계속 지금 나오고 트럼프가 있고. 중요하지. 네. 저런 게 뭐 중요하냐 이제 이거고 연준이 뭐 중요하냐. 지금 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11월 달 FOMC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만 긴장했지 다들 별로 맞아, 관심 뭐 그냥 별 관심 없었어요 사실. 보통 그날은 이렇게 전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 잘 안 하시던데요. 네. 제 생각엔 궁금하지 않으셨던 것 0.25 같아요. 내려가긴 했는데 뭐 다들 뭐 그냥 다 내렸어 이런 느낌. 뭐 중요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지금 막 트럼프 이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돼? 근데 의외로 이제 우리가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연준 의외로 안 보고 있다가 네. 이 연준이 항상 그래요. 너무 관심 가져주면 싫어하는데 또 너무 관심이 없으면 좀 속된 말로 쌩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좀 12월 달 FOMC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때 듭니다. 한번 좀 충격파가 시장에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예, 뭐 제가 뭐 추정. 그렇죠. 이제 뭐 자산 시장이 네. 어떻다 이런 것들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깜짝 금리 놀라는 사이드에서는 조금 이제 의외의 반응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겠죠.